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 전입과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청문회와 달리 여야 간 충돌이나 고성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동에 마련한 집무실을 공개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일자리 상황판도 집무실에 설치했습니다. 영국 공연장 자살폭탄 테러로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리비아계 22살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평소 조용하고 공손한 대학생이었다며 이번 일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시원에 전세로 입주한 청년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가짜 집주인에게 속은 겁니다. 전세금을 떼이고 고시원에선 쫓겨나게 된 사연 기동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광교 저수지 근처 주민들이 고은 시인에게 마을을 떠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수원시가 고은 시인에겐 리모델링한 집을 마련해줬기 때문입니다. 1년간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당첨된 소비자에게 음료 한 잔만 제공한 스타벅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364일치 커피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퇴근 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쉬는 게 아닌 그런 느낌. 국내 기업에서도 SNS 금지와 같은 시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화가의 그림에 등장하는 털이 짧은 얼룩 단모 삽살개가 복제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얼룩 단모 삽살개는 통계를 내기 어려울 만큼 드문데 품종 보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북 남원의 한 사찰에서 불상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CT 촬영을 했는데 머리 부분에서 고려시대 불경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불경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추정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 전입, 또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처럼 가족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에 검증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의 단골 소재인 고성이나 설전은 오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정성진 기자입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뀐 채 열린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주장으로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자료는 철저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도덕성 검증의 화살은 이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에 쏟아졌고 이 후보자는 몸을 낮췄습니다. 미술교사였던 아내가 지난 1989년 서울 강남의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몹시 처참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2013년 부인의 그림 전시회 초청장에 국회의원인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을 넣은 데 대해선 강매는 없었지만 잘못된 처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지에 이 동정기사에 화가 김숙희 괄로 열고 이낙연 국회의원 부인 이런 것은 보도자료가 오지 않으면은 이것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몰랐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예.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해선 어깨 탈골뿐 아니라 뇌종양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입대를 회피한 게 아니라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뇌수술을 받고 난 뒤에 포기를 했고요. 이제는 그냥 죄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자 시절 전두환 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표현했던 부분도 부끄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정할 건 인정하며 청문회 내내 낮은 자세로 임했고 여야도 서로에 대한 비난보다는 청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적폐 청산이 사람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고운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위해 이른바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와 관습, 부조리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더 큰 우리 재앙으로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도나 관행을 주로 들여다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닐 거다. 대북관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보시는지요? 안 보시는지요? 북한을 배후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이 후보자는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민간 차원의 시급한 남북교류나 지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총리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당뇨 재청권은 총리에게 있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해진 대로 그냥 재청만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인데 그렇게 해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께 제안 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청을 함께 하는 일,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 강화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협의라는 이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당장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청문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 정치부 김정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9년 만에 여야가 바뀐,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청문회 풍경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공격수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우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자에 배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네. 자녀나 또 뭐 직장 때문에 한 거에 따른 사정은 좀 뭐 우리 청문회에서도 고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뭐 솔직히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예전보다 좀 분위기가 차분한 게 좀 더 특징 같기도 한데 또 과거와 달리 좀 시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키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모든 위원들이 착석을 한 가운데 오전 10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도 12시 정각에 끝이 났고요. 과거에는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질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전 청문회에서 심심찮게 등장했던 파행도 없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청문회가 오전 오후에 생중계가 됐는데 이 청문회 도중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한때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이제 신상 검증에 적극적이었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에 시달린 겁니다. 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네. 다음 너 낙선운동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이 계속되는 것들이 좀 답답합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 정치 테러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청문회 내일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동에 마련한 집무실을 공개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면서 약속했던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책상과 원형 탁자만으로 사무실이 꽉 찬 느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서동인 여민관에 마련한 집무실입니다. 87제곱미터 규모로 크기는 본관 집무실의 절반 정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지만 과거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행사상 필요할 경우에만 공간 집무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원형 탁자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사용했던 것으로 쓰지 않고 보관하던 것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무실에는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됐습니다. 75인치 모니터 2대로 고용률과 청년 실업률, 경제 성장률 같은 18개 지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내일 상황판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돈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보답치더라도 크게 이제 속도로서 그러시기로 드립니다. 청와대는 또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인수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인수위는 100일 동안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열 계획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부처별로 첫 업무 보고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병남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부터 좀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도 추경 편성 재원은 부족하지 않다며 이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의 요청에 따라 기재부가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충원 계획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최소 규모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외교부의 통상 기능을 이전해 외교통상부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그건 승격입니다. 중소기업 또 벤처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고요. 또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기로 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어제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내일은 혼자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선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서증 조사가 이뤄집니다. 서증 조사란 증거로 채택된 각종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놓고 따지는 절차입니다. 같은 혐의로 앞서 기소된 최 씨의 재판에선 이미 서증 조사가 다 끝난 만큼 내일은 박 전 대통령 혼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구속된 지 53일 만인 어제 첫 재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릴 때 움찔하면서 바로 앞에 호송관을 쳐다봤습니다.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바로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잊지 않으려는 듯 좌석 위치를 되뇌기도 했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재판 중에는 주로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재판부의 질문에 짧은 답변으로 심적인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하며 두 번째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평소처럼 정해진 식사를 하고 시간에 맞춰 잠자리에 드는 등 특이한 심경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제 시작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재판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이런 재판들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 재직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과 배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는 이들 재판의 일정을 조율해 선고를 동시에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관된 다른 재판의 판결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이미 아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나 김 전 실장 등의 재판 결과와 반드시 같은 판단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유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할 경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법원이 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국 맨체스터 폭탄 테러 사건의 범인은 리비아 이민가정 출신의 22살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8살 소녀까지 이번 테러에 희생되면서 영국은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달리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추가 제재 논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사흘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미일이 공동 요청한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 비공개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고받은 이사국들은 기존 제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So there's no reason why dialogue is not taking place in the current situation. It takes political will.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류 대사는 이어 추가 제재와 관련된 질문 자체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해 미중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지난주 미국 측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에 철저히 발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 간의 대화 기류가 감지되자 상황을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대화를 강조한 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만나고 돌아온 특사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와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단 한 명 한 명에게 수고했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 외교 공백을 일부에 다 공백을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민감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새 정부의 입장을 각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또 우리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사단이 사드 배치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중 양국에 설명했고 위안부 합의는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본에 전달했다는 걸 언급한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 철회를,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는 북한과 대화 재개의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 여전한 과제입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후속 인사도 이뤄졌습니다. 1차장에는 국방부 군비통제단장과 육자회당 국방부 대표를 지낸 육군 준장 출신 이상철 교수가 2차장에는 학자 출신 외교 전문가로 문 대통령 싱크탱크 연구위원장을 맡았던 김기정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새 정부 안보 기조를 반영한 인사로 해석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자살 폭탄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의 신원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팝스타의 공연장이었던 만큼 희생자 가운데 유독 미성년자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8살 소녀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체스터 현지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올해 8살의 루소스 양은 이번에 공연을 한 팝스타의 꼬마 팬이었습니다. 자신의 우상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공연장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18살 캘렌더 양은 가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간직하며 지난 1년간 이 공연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 두 팔로 꼭 안아줬더니 너무 좋아했다. 나도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다. 테러 희생자 가운데는 이처럼 우상인 팝가수 공연을 찾은 미성년자들이 유독 많습니다. 맨체스터 시내 곳곳에는 어린 영혼들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며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just makes you feel sad. It just makes you think, really, doesn't it? Like it could be anyone. It could be your family, your friends. 테러 발생 사흘째, 테러 현장과 연결된 역과 인근 도로는 삼엄한 경계 속에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I believe so, yes. Okay, so do you know when the destination will be reopened? I've not been told. 이번 테러를 계기로 영국 정부는 테러 경보 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위태로운 단계로 높였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민간 시설 보호에 군 병력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SBS 배지양입니다. 2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리비아 이민가정 출신의 22살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웃들은 테러범이 평소 조용하고 공손한 대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엽 기자입니다. 테러범 살만 아베디는 1995년 맨체스터의 리비아인 이민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웃들은 아베디가 평소 조용하고 공손했다며 이런 일을 저지를 것 같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도 아베디를 위험인물로 보지 않아 아예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이슬람 기도문을 노래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붕에서 IS 깃발을 흔든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It was always, even when I said hello, they never seemed to speak back to you. It was just like kept themselves to themselves, and that was about it. 영국 정부는 아베디가 리비아를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알카이다와 같은 테러 조직들과 연계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S는 이번에도 성명을 통해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여느 때와 달리 순교했다는 표현이 없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부상자들의 상처에서 목과 볼트, 너트가 잇따라 나오면서 잔인하게 못폭탄을 사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SBS 이상엽입니다. 네, 비좁은 고시원 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사기 범죄에 당한 겁니다. 안 그래도 취업난으로 어렵게 사는 젊은이들을 울리는 사기가 요즘 판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기동 취재입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세면도구를 들고 이른 아침 고시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단체로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방에서 쓸 물도 길어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고시원 수돗물이 이달 들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물을 아예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공원에 있는 지금 여기 화장실로 와가지고 여기서 씻기도 하고 볼일도 보고.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가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행세를 하던 47살 조모 씨는 고시원 방 25곳을 월세로 빌린 뒤 지난해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놨습니다. 자기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건물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조 씨는 진짜 건물주에게는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았고 최근엔 전세금 8억여 원을 챙긴 채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방을 비우라고 나선 겁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고 집안 곳곳에는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서도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걸 아끼려다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회사 측도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25명 중 17명은 3, 4천만 원의 전세금을 떼인 채 고시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었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인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에도 당연한 일을 한 거라며 사례금조차 사양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중년 남성이 길을 가다 몸을 숙여 뭔가를 줍습니다. 곧바로 이 남성은 근처 지구대를 찾아와 주운 걸 맡깁니다. 흰색 봉투로 그 안에는 1억 1,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53살 우영춘 씨. 지역 자활센터에서 택배 일을 하며 월 80만 원 남짓 버는 돈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정부 지원금으로 혼자 2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운 돈을 찾아 경찰에 돌려주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표에 적힌 전화번호 덕에 돈은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전세보증금 잔금이었던 거액을 되찾은 주인이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우 씨는 거절했습니다. 유실물법상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면 그 돈의 최고 20%, 우 씨의 경우엔 2천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도 벌라고 힘이 들었는데 또 잃어버려갖고 찾으려고 그거 하고 했는데 사례 보고 그걸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갖고. 우 씨는 자신의 공을 경찰들에게 돌리며 돈 주인이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준 5만 원으로 음료수를 사서 지구대 경찰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보다 더 좋은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곁에 제가 몸둘까 모르고 앞으로 정직하고 하고 더 좋은 일을 제가 더 많이 해서 나눠줘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는 고은 시인은 경기도 수원의 광교 저수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고은 시인을 직접 설득해서 4년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고은 시인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지난 2013년 경기 수원시 광교산 자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겠다며 수원시가 고은 시인에게 이곳에 살도록 설득한 것입니다. 시인의 자택과 3km 정도 떨어진 곳엔 광교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곳 광교저수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어 주변 지역의 개발이 제한됩니다. 근처 주민들은 지난 일요일 고은 시인의 자택 앞에 마을을 떠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고은 시인에게만 특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특혜로 흘러가니까 주민들은 건물 증축을 제한받고 음식점도 차리지 못하는데 수원시가 고은 시인에겐 리모델링한 집을 마련해주고 전기세와 경비시설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인의 심경이 알려지면서 수원 시민들 사이에는 시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수원시가 굴복을 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고은 선생님께 이렇게 누를 끼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한 일이고 수원시는 고은 시인이 수원을 떠나는 것을 만류하겠다며 주민들과는 대화를 통해 규제 완화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1년 동안 매일 무료 음료를 주겠다며 경품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가 정작 당첨자에게 달랑 음료 한 잔만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당첨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나머지 364일치의 음료값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품 행사를 발견했습니다. 스타벅스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 동안 매일 음료 쿠폰 한 장씩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당첨된 뒤 고 씨에게 제공된 건 하루치 음료 쿠폰 단 한 장이었습니다. 한 장만 받으려면 누가 그거를 글을 열심히 써서 응모를 하겠어요. 개인적인 공간에. 자기네들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다라고 나와서 더욱더 황당했었고요. 스타벅스 측은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수로 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잘못 공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주기로 약속했던 음료 쿠폰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스타벅스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 229만 3,200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광고에 따른 고 씨와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혼란을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련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항공사가 초과 예약을 받아놓고 이 자리가 모자라자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승객보다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이 먼저 내리도록 정부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건장한 보안요원에 강제로 끌려가는 남성. 얼굴은 이미 피범벅입니다. 지난달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초과 예약을 받은 뒤 좌석이 모자라자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전 세계의 질타를 받은 사건입니다. 정부와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좌석이 모자랄 경우 승객이 아닌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먼저 내리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내려야 될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과 예약이 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탑승한 승객 중에서 승정을 하도록 했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아이와 함께 탄 승객이나 장애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수화물을 분실하거나 파손될 경우 지급하는 보상액도 현실화했습니다. 일부 저비용 항공사들이 수화물 킬로그램당 2만 원을 배상하고 있는데 이를 1인당 175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짐 붙일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붙일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정된 약관은 다음 달부터 국내선 국적기에 대해 시행되며 국제선의 경우 하반기 운송 약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근한 뒤나 휴일에는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이 권리를 아예 법으로 보장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도 퇴근하면 SNS를 금지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꽉 막힌 퇴근길. 팀장님의 다급한 문자.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상사의 문자 폭탄. 이젠 광고나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될 만큼 미생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애환이 됐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쉬는 게 아닌 주말인데도 늦게 확인했다 뭐 이렇게 오히려 될 때는 좀 그렇죠. 최근 이런 문화를 바꾸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G U+는 지난해 4월부터 일과 후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를 금지했는데 이후 회사 내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는 어떤 공지를 하면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댓글식으로 의무적으로 대답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앴습니다. 딱 서로 이제 퇴근 이후에는 각자의 이제 사생활에 제2의 생활에 매진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팀원 간 갈등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CJ그룹도 퇴근 후와 주말엔 문자나 SNS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업무 시간에 좀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일을 할 땐 일을 하고 또 퇴근 이후의 개인 시간은 확실히 보장해주자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내 7개 증권회사는 최근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단체 협약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는 걸 하거든요. 각각의 사업의 특수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근 후 업무 지시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삽살개는 귀신이나 애군을 쫓는 개라는 뜻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종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털이 눈을 덮을 만큼 길지만 드물게 털이 짧은 단모 삽살개도 있습니다. 여기 얼룩까지 있는 얼룩 단모 삽살개는 통계를 내기 어려울 만큼 드물어 귀한데 국내 연구진이 체세포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조선 영조 때 궁중화가였던 김두량이 그린 작품입니다. 털이 짧고 몸에 얼룩이 많은 삽살개에 짖는 모습을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표현했습니다. 살인문을 지키는 개가 낮부터 이렇게 짖느냐는 영조 임금의 친필 설명도 재치가 넘칩니다.
조선시대 그림에서나 볼 수 있던 얼룩 삽살개가 생명공학의 힘으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충남대 김민규 교수팀이 14년 전 불임 상태로 태어난 수컷 얼룩 삽살개의 체세포를 3년 전 기증받아 난자 제공견의 난자와 수컷의 세포를 융합시켜 복제에 성공한 겁니다. 삽살개 재단에서 10여 년 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삽살개가 불임이라서 더 이상 번식이 안 되는 관계로 복제를 통해서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털이 짧은 얼룩 삽살개는 일반 삽살개와 달리 매우 드물게 태어나는 희귀종인데다 일제시대 군수모피 제작을 위해 대거 도살당하면서 사실상 멸종된 상태. 하지만 이번 복제 성공으로 자연 번식을 통한 품종 보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체세포 복제를 통해 300년 만에 돌아온 바둑 삽살개는 5월드 어린이 동물원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충남대 연구팀은 앞으로 암컷 얼룩 삽살개도 복제를 시도해 자연스럽게 번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금융 거래할 때 각종 수수료가 붙죠. 지금까지는 은행 마음대로 수수료를 정했고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수료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지난 3월부터 신규 고객에 대해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안 되면 매달 5천 원씩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습니다. 신한, 국민, 우리 등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현금 인출기 수수료를 줄줄이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은행들이 창구거래 수수료, 통장 거래 수수료 등 새로운 수수료 신설을 검토하다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시중은행 18곳이 최근 신설하거나 인상한 수수료 항목은 모두 160건에 달합니다. 작은 돈을 이렇게 해서 정성껏 붙이는데 거기에 또 수수료가 붙으면 이건 생돈 나가는 것 같고 그게 많다면 도둑 맞은 기분이겠지. 앞으로는 금융수수료를 은행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수수료 인상 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수수료 인상과 인상폭이 적정한지 사전에 감독기관의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원가를 반영한 수수료의 체계를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국내 은행 수수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나에게 전화한 발신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많이들 쓰시죠. 비슷한 방식의 앱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성매매업소에선 이 앱을 통해 전화 건 사람이 손님인지 단속반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로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주의 휴대전화에는 단속경찰인이 전화를 받지 말라는 문자가 나타납니다. 휴대전화에 골든벨이라는 앱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업주들이 자신의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의 전화번호와 특성을 입력하면 다른 업주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원을 알 수 있는 전화번호가 늘다 보니 골든벨은 전국의 성매매업소 448곳으로 확산됐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이 앱에 표시되는 문자에 따라 단골 손님의 전화는 받고 경찰 단속반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왔는데 외관상 보니까 경찰을 갔다 그러면 바로 경찰이라고 입력을 시키고 손님 전화를 거부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이 앱에 이렇게 저장된 휴대전화 번호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495만 개. 골든벨 개발자인 40살 최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업주 한 명에 매달 5만 원씩의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1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앱을 이용한 성매매업소 업주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남모르는 아픔을 겪고 있는 희소난치병 환자들이 국내에만 70만 명을 넘습니다. 개발된 치료제도 거의 없고 있다 해도 비용이 엄청나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실태를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SBS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개됐던 심연희 씨입니다.
심 씨는 물론 가족까지 10년 넘게 괴롭혀온 질환은 신경 섬유종증. 4,000명에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병입니다. 세계적으로 희소난치 질환은 7,000종이 넘습니다. 국내 환자는 70만 명이 넘습니다. 끊임없는 신체적 아픔에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프죠. 심하면은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제가 방에서 이게 화장실을 못 가요. 그 정도로 심해요. 엄청난 치료비는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희소 난치 질환 가운데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이른바 산정 특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질환은 164가지에 불과합니다. 또 국내 희소 질환 의약품의 40%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더 월등한 뭔가 주사 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아가지고 환자들이 그에 대한 산정 특례를 받지 못해서 아직도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부족한 보험 재정 탓에 당장 해결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치료제 개발 장려책 등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전북 남원의 한 사찰에서 불상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CT 촬영을 했는데 불상 머릿속에서 고려시대 불경이 발견됐습니다. 불경이 불상의 머리 부분에서 나오는 게 이례적인 데다 역사적인 가치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불상이 CT 기기를 통과합니다. 수백 년 동안 덧입혀진 금칠이 모니터상에서 차례차례 벗겨지자 불상의 머릿속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쪽 끝이 동그랗게 말린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불경 두루말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의 머릿속에 그보다 앞서 제작된 고려시대 불경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당시 금만큼 값비싼 소재였던 오츠로 만든 불상인 이 건칠불의 본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3D CT로 안쪽 모습을 살펴보다 건진 수학입니다. 국내에서 사람 크기 불상을 3D CT로 촬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복자를 쓰는 것처럼 배 안에 이제 대부분의 복장물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이 불상 같은 경우는 그 머리 안에서 그 경전이 나온 게 되게 특이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견된 불경은 은가루로 글자를 쓰고 병풍처럼 접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8만 대장경에도 포함된 대반야 바라밀다경으로 14세기에 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형태의 불경은 국내에서 4권만 발견됐던 터라 실상사 측은 보물급 가치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상사는 이 불상과 불경 모두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청에 심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중부지방에 흡족하진 않지만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당장 바짝물 가뭄 해소엔 도움이 됐지만 모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용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먼지만 날리던 논에 빗물이 고입니다. 그야말로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입니다. 흘러드는 물 조금이라도 놓칠세라 농민들은 논둑을 막느라 바쁩니다. 물 안 나게 하냐고 농민으로 들어간 게 막이하지 않냐. 염분 농도가 짙어 모내기 할 수 없던 간척지 논에도 소금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가뭄이 심했던 홍성과 서천 등 충남 서해안 쪽에 최고 20mm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이렇게 내려준 것만 해도 참 고맙지요. 가뭄에 시들고 잎이 타들어갔던 고구마 모종도 비가 내리면서 이처럼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짝 마른 하천에 물이 흐르기엔 역부족, 여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고인 물조차 쉴 새 없이 양수기로 퍼올리다 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수가 말라 모내기할 논에 물을 대지 못한 논도 수두룩합니다. 농민들은 모내기 때를 놓칠까 걱정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심해져. 저기 자꾸 이제 뭐가 썩어 들어가서 그게 문제죠. 전국적으로 모내기를 마친 논은 당초 목표의 43% 수준인 31만 9천 헥타르. 호남 지방과 경남이 특히 저조해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어제 사퇴한 김성근 감독이 오늘 한화 선수단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팬으로부터 장미꽃을 작별 선물로 받고 대전구장을 떠났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사복 차림으로 대전구장에 도착한 김성근 감독은 선수단과 비공개 미팅을 갖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팅 뒤에는 김 감독과 계속 마찰을 빚었던 박종훈 단장이 구단 임원들과 함께 감독실을 찾았습니다. 한화 감독으로서 마지막 일정을 10분 만에 끝낸 김성근 감독은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재밌었어요. 아침부터 대전구장 앞에서 김 감독을 기다린 한 열성 팬이 작별 선물로 장미꽃 3송이를 건넸습니다. 김성근 사단으로 불렸던 김광수 수석 코치와 계영철 투수 코치도 함께 한화를 떠났습니다. 이상군 감독 대행은 김성근 감독 시절 혹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훈련 양부터 줄일 계획입니다. 후반기 들어가가지고 많이 지치는 그런 기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가 안 가는 쪽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 구단은 최대한 빨리 차기 감독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2년 전 한화 그룹 수뇌부에서 직접 선택했던 김성근 감독과 달리 새 지도자는 야구단의 추천을 중시해 뽑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어제 귀국한 손흥민 선수가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고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부럽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났지만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대기가 많이 습해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 아침 안개가 짙어집니다.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남부지방은 가시거리가 50에서 800m까지 좁혀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기온은 남부지방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많이 덥겠지만 중부지방은 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과 함께 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은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영서와 경북 북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2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도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혹시 장미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 늘리겠다면서 장밋빛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늘어난 건 이런 장미족들입니다. 5월에 피는 장미처럼 젊은이들이 제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피울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